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한류백화점 신화를 썼다가 큰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사업가 김덕홍 회장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김덕홍 회전 한류백화점 사임조사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핵심을 좀 짚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분은 그 유명한 탈북 인사 김덕홍 씨와는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일본 한류 상업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IMF 외환위기라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한류 비즈니스의 길을 처음 닦은 분인데 그의 성공, 또 좌절, 그리고 부활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네, 김덕홍 회장이 일본으로 간 건 1998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바로 다음 해였어요. 한국에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맞이가 희망을 안고 갔는데 현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어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월급 떼이고 사기까지 당해서 완전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무려 2년 동안 회사 창고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데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시작이었네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좀 주목할 점은요. 그 2년의 창고 생활이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그게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만든 결정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힘들었지만 그 한국 식품이 일본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또 물류 시스템은 어떤지 이걸 정말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겁니다. 이때 얻은 실무 지식이나 그 강인한 정신력, 이게 나중에 사업에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버티게 한 힘은 역시 흩어져 있던 가족과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절실한 마음이었고요. 그 절실함이 결국 기회를 만들었군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문화 붐이 일면서 차떼기 영업이라고 하죠. 트럭에 물건 싣고 직접 다니면서 파는 방식으로 한국 식품 유통을 시작하신 거죠. 네, 맞아요. 발로 직접 뛰는 방식이었죠. 이게 잘 되면서 2004년에 시노쿠보의 첫 가게 킴스클럽을 열고 드디어 가족들을 일본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법인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알린 한류 백화점이 문을 여는군요. 네, 약 150평 규모였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가장 큰 한류 전문 매장이었어요. 식품부터 케이팝 굿즈, 드라마 상품, 화장품까지 한류의 모든 걸 모아놓은 곳이었죠. 그야말로 시노쿠보의 상징, 랜드마크였겠네요. 한류 팬들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 그렇죠. 필수 코스였죠. 2010년에는 요코하마, 2011년에는 후쿠오카까지 매장을 늘리고 2012년에는 연 매출 16억 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야말로 정점을 찍은 거네요. 네, 전성기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성공 전략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만 판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 3S, 스피드, 스마트, 스마일 이런 경영 철학도 있었고 매장 지하에 블루라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팬미팅 같은 행사도 열고 팬들하고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기적인 운도 물론 있었지만 그의 성공 핵심은 한류를 그냥 상품 판매로만 본 게 아니라 팬들과 교감하는 문화적인 경험으로 접근했다는 데 있어요. 팬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의 청성도를 높인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하지만 그 영광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2012년부터 독도 문제나 그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걸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게 직격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시노쿠보 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가게들로 포화 상태였어요. 경쟁이 심해진 거죠. 그리고 겨울 연가로 대표되던 그 초창기 한류 붐의 열기도 조금씩 식어가던 시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악화, 내부 경쟁 심화, 또 한류 트렌드 변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결국 그 파고를 넘지 못했군요. 2013년에 매출이 확 줄고 2014년 4월에는 결국 약 3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민사재생법 신청. 이게 사실상 법정 관리 파산이죠. 한때 한류의 상징 같았던 곳인데 그 몰락이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네, 파장이 컸죠. 그리고 그 사건은 시노쿠보 대형 매장 하나에 너무 집중했던 사업 모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죠. 재기 전략의 핵심은 과거 성공 모델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였어요. 바로
해체와 분산. 단일 대형 매장 대신에 위험을 좀 나누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나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K-뷰티. 아무래도 화장품은 정치 상황에 좀 덜 민감하고 꾸준히 수요가 있으니까요. 도쿄 시내 11곳에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 5곳을 열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고요. 둘째는 K-푸드. 한국의 굽네 치킨 아시죠? 그 일본 프랜차이즈 운영권을 따내서 좀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든 거죠. 와, 이 전략이 제대로 통했군요. 네, 불과 3년 나뉜 2017년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고요. 2018년에는 연 매출 250억 원을 넘기면서 과로 전성기 매출을 오히려 넘어섰습니다. 대단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실패를 통해서 한류가 이제 드라마나 음악을 넘어서 K-뷰티, K-푸드 같은 어떤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사업 구조를 아주 유연하게 바꾼 거죠. 그게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현재는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 SNS로 한국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10대들, 이런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면서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다른 도시로 사업을 넓히고 온라인 판매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 수디를 개발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걸 일본이 아니라 한국 명동에서 먼저 선보인 다음에 아시아 시장 전체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에요. 아, 그건 정말 의외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류 상품을 수입해서 파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훈 회장의 여정을 쭉 보면 그는 뭐랄까 스타는 아니지만 일본 땅에 한류라는 씨앗을 심고 정말 성실하게 가꾼 정원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지난 20여 년간의 한류의 흥망성쇠와 그 변화를 다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김 회장의 이야기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 또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적응력, 그리고 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동기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듣는 당신에게도 분명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겁니다.